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Believe It 프로그래밍 팟캐스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치분들 아직 지금 퇴근 중이시라서 들어오시면서 같이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네, 김승종 코치님하고 오늘 팟캐스트 주제는 크로스핏 선수는 코칭도 잘해야 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핏 코치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이제 블리비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그래도 좀 많은 코치분들도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서 거기서 제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크로스핏 코치로서 미국에서도 당연히 있는 문제이긴 음, 한데 이제 크로스핏 코치로서 아무래도 열정을 갖고 코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그 전에 있던 크로스핏 오픈들 2023년, 24년에 있던 테스트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어떤 와드들이 2025년도에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 와드는 왜 전략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끝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번 연도 오픈에도 좀 많은 전략들 그런 생각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팟캐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로스핏 선수는 코칭도 잘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그 처음 좀 2011년부터 17년, 18년 때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정식적인 그런 트레이닝 캠프라는 컨셉도 없었고 그리고 일단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하고 크로스핏의 방법론하고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엄청 많이 겹쳐 있는 상태라서 좀 그 클래스, 그러니까 박스 수업을 들으면서도 게임즈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왜냐면은 그런 박스에서 주는 수업들, 그런 것들 외에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잘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없어서 그거를 그 처음으로 크로스핏에서 시작한 게 이제 콤프 트레인이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다른 네,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냥 당연하게 봤던 게 크로스핏 게임즈를 가는 선수들은 다 아무래도 방법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코칭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냥 관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하고 방법론하고 그게 좀 분해가 되면서 어, 꼭 선수가 코치도 잘해야 되나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그게 지금도 좀 어느 정도 같이 둘 다 잘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김수정 코치님은 생각하셨을 때 혹시 그 크로스핏 지금 선수로서 활동하면서 코치로도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두 개 다 하면서 좀 가장 크게 보이는 이제 선수로서의 관점, 크로스핏 관점하고 코치로서의 관점이 따로 좀 있나요? 음, 일단 뭐 어느 나라든 뭐 우리나라든 그 크로스핏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크로스핏 운동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뭐 거의 90%에서 뭐 95%는 거의 다 코칭을 하죠. 박스 오너가 돼서 코칭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박스에 소속이 돼서 코치를 하거나.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코칭도 잘한다. 이렇게가 일반적이에요. 되게 일반적인데 이제 그렇죠. 정말 전문적인 크로스핏 선수를 키우기 위한 코칭은 사실 따로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리된 네. 코치들은 꼭 크로스핏을 엄청난 그 하이 레벨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지식이 많고 내가 정말 이 선수를 잘 케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정말 뭐 헌신을 해가지고 이 선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만 좀 갖춰지면은 그런 게 이제 훌륭한 코치인 것 같고 이제 그 크로스핏 음, 선수들 있잖아요. 선수들은 코칭은 사실은 잘 못해도 돼요. 못해도 되는데 기본적인 코칭은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 코칭 받는 거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기본적인 코칭을 그렇죠. 네. 해봄으로써. 그래서
네, 뭐 음, 현실은 그루스피 선수는 다 코칭을 잘 하고 있지만 정말 하이 레벨 그리고 정말 그런 게임즈 선수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그 코치들은 크로스핏을 잘할 필요 없고 크로스핏 선수일 필요 없고 마찬가지로 크로스핏 선수들도 코칭을 잘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제 게임즈 선수였다가 코치로 활동하는 선수들은 생각보다 많긴 한데, 근데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캐트린 데이비스, 카트린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제가 컴퓨터에 있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눠보면서 왜 코칭은 안 하느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거든요. 왜냐면은 벤 버저런은 아무래도 코치로서 엄청나게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배우면은 좀 좋은 코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답변이 카트리는 이제 선수로서의 열정은 큰데 코치로서의 열정은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네, 그냥 개개인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코치는 아무래도 항상 이렇게 조언을 주고 막 그 전략을 주고 이렇게 주는 좀 역할이 있고 선수는 항상 어떻게 하면은 100%를 째낼 수 있을까 이러면서 뭔가를 계속 가져가려는 그런 맞아요. 역할이 네, 네, 있어서 그 두 개가 좀 역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벤 버저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오지라서 그 진짜 크로스핏을 사랑해서 그 박스를 차리고 그 다음에 코치로서 활약을 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이제 게임즈도 나가고 그런 전통적인 네, 좀 경로를 탔던 그런 분이고 그 외에는 이제 게임즈라는 그 형식 자체가 커지면서 그냥 선수로서 활약을 하면서 코칭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대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저스틴 마데로스 같은 경우는 코치 안 했고 뭐 맷 프레이저 안 했고 pat 벨너 안 했고 제임스 브래그는 조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달런 페퍼도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크로스핏 코치가 정직업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냥 선수로서만 직업을 갖고 그 외에는 네,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은퇴를 하고 나서 박스를 차려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렇게 봤을 때 뭐 독보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리치 프로닝이고 그 외에는 뭐 맷 프레이저도 있긴 한데 이제 맷 프레이저는 좀 그 차이가 있는 게 프레이저는 그 이제 헤드 코치로 활약을 하진 않잖아요. 뭐 프레이저도 프로닝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선수들을 양성하자라는 그런 미션이 있었다가 지금은 그냥 더 아래 있는 코치분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역할을 좀 주는 그런 형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도 뭐 트레이닝 캠프들 보면은 이제 게임즈 선수들이 헤드 코치가 아니라 그 외에 헤드 그냥 코치 직업만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뭐 그 언더독스 같은 경우는 저스틴 커틀러 뭐 제 예전에 게임즈를 갔던 선수 뭐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코치로서 오랫동안 활약을 했던 활약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브루스 스트렝스도 보면은 맷 토레스 같은 경우도 뭐 게임즈를 간 경험 뭐 이런 뭐 하이 레벨로 이제 선수로 활약을 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코치로서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메이햄도 뭐 퍼쿤도 같은 분을 보면은 네, 다 선수로서 활약을 안 해도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그냥 코치로서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코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어 근데 아무래도 선수로서 활약을 하다가 코치로서도 좀 어느 정도 욕심이 있으면은 그 시너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페이스가 현실적이고 어떻게 점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코치하고 있는 선수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나도 같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좀 경험적인 조언을 많이 줄 수 있다고 맞아요,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승조 코치님이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두 개를 둘 다 잘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특히 한국에서는 둘 다 코치로서도 활약하면서 선수로서도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잘 넘어가는 그런 네, 그런 토픽인데 일단 그 코치면서 선수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크로스핏 선수로서 활약을 하면서 세션을 이제 오전, 오후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볼륨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게임즈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 세미파이널을 가기 위해서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볼륨이 많아졌고,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세션을 나눠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직장인으로서 투 세션을 나눈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바쁜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리커버리랑 강도랑 뭐 그 식단이랑 수면이랑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게 이제 어 크로스핏 코치로서 활약을 하면은 아무래도 박스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제 관점에서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선수로서 활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어 아무래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가 쉬운 스포츠도 아니고 좀 많이 힘든 그런 스포츠인데 이런 스포츠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 노력들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만큼 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미국에서도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게임즈 선수들도 게임즈까지 갔는데도 뭐 소셜 미디어의 그런 인지도가 없거나 아니면 스폰서가 없거나 해서 게임즈를 가는데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돈을 얻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코치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전통적인 코치로서 박스 수업 시간당 수급을 받는 거 외에도 다른 경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승종 코치님은 혹시 선수로서 어, 가장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정말 뭐 어려운 거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자기를 잘 상품화를 해서 어필을 해서 음, 스폰서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거죠. 선수한테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코치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수업 외에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더 부지런해져서 뭐 블로그를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은 진짜 요즘 유튜브도 되게 많이 하니까 유튜브 혹은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뭐 공부를 해서 마케팅 공부를 하든 뭔가 자기 상품화할 수 있는 공부를 해서 좀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기 어필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쪽으로서 이제 다양한 경로들,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 1대1 PT 문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사실 수업만 네,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낀다면은 뭐 그것도 사실 최고이긴 한데 내 자신이 좀 더 욕심이 있고 뭐 좀 더 보상을 받고 싶으면은 그쪽으로 그렇게 자기 어필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좀 가장 일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선수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겨서 상금을 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에 그렇게 돈이 많은 게 아니라서 뭐 파이스트 스로우다운을 이겼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게임즈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큰 대회를 이겼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금이 $10,000? 네네, 10만 네, 불? 맞아요, 맞아요. 만 불? 만불. 인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예. 만 불. 근데 파이스트 스로다운을 이긴다는 거는 1년 내내 정말 모든 거를 퍼부어서 훈련을 해서
겨우 얻었다고 했는데 그게 만불의 어치가 되느냐? 솔직히 더 커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뭐 만불이면은 정말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쓰는 돈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렇게 보상이 아직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아직까지는 크로스핏에서 선수로서 돈을 벌려면은 네, 그냥 스폰서가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어, 네, 자신을 좀 잘 돋보이게 마케팅을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냥 나 어떤 운동 하는지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예전에는 하면서 좀 많은 인지도를 얻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는 컨텐츠가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어, 제가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뭐 그냥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지식들을 베푸는 그런 어, 페이지로 가거나 아니면은 어,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브이로그 타입으로 가면은 더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더 진실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직도 브이로그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한국보단 크지만 일단 중국, 일본, 한국은 그런 브이로그에 대한 시청률이 뭐 비교적으로 봤을 때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에서도 그냥 진실된 모습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에렌 형님도 옛날부터 그렇게 좀 맞아요,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인지도 얻었었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크로스핏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선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조금 돈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제가 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정말 이 돈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막 가끔 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뭐 돈을 벌고자 했으면은 당연히 이 운동 자체도 안 하고 뭐 일을 했겠죠. 이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근데 또 여기서 오는 그런 그쵸. 보람들이랑 그런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선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확신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어렸을 때 20대에는 그래도 선수로서 진짜 열정을 다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좀 이제 선수로서는 이제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 똑같은 좀 의지가 항상 있는 것 네. 같아요. 선수는. 그래서 좀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되는 거를 좋아하고 그렇게 보면은 정말 크로스핏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에서도 항상 좀 성공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좀 관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수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도 좀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게으른 선수는 없거든요. 크로스핏에서는 게으르면 크로스핏 안 하거든요. 그렇기 게으르면 때문에 못하죠. 그쵸. 네, 크로스핏은. 못하죠. 네. 선수로서 활동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크로스핏 선수로서는 돈을 이제 스폰서로 받을 수 있지만 코치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 시간당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20불에서 25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L2, L3, L4까지 얻는다고 하면은 시간당 최대로 벌 수 있는 게 40불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 지금 경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모든 거를 봤을 때 월세 뭐 이런 것들 다 내면서 시간당 40불, 한 5만 원 정도를 벌면서 정말 8시간 동안 코치를 한다고 해도 솔직히 좀 많은 돈을 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좀 더 전통적으로 일단 L2, L3, L4를 취득을 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그만큼의 노력을, 왜냐면은 L3, L4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L3부터는 정말 합격률이 확 떨어지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뭐 L2밖에 없지만 L3를 위해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아 진짜 L3를 따는 거는 엄청난 자격증이구나 그런 거를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에 대한 보상이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서 그 외에는 이제 코치로서 PT, 1대1 PT로 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좀 왔다 갔다 네.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네, 그 외에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혹시 생각 나시는 거 있나요? 승종 코치님? 어, 그냥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수밖에 없죠. 진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사실 근데 이 크로스핏 운동이 다른 스포츠에 되게 근간이 될 만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운동 선수들도 코칭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코치가 되면은 정말 좋겠죠.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페이가 더 세지고 하니까. 근데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코치들이 받는 돈은 너무 한정적이고 다 비슷해가지고 결국에서는 그 박스에서 나와서 자기 거를 차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오너가 네, 돼가지고 맞아요. 이제 네, 그렇게 하긴 하는데 뭐 되게 유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작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계속 박스가 늘어나면 사실 뭐 노나 먹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기 전에 일단 코치들도 다 자기의 가치를 지금보다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크로스핏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삶을 꾸릴 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크로스핏 박스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좀 럭셔리 짐, 부티크 짐 같이 좀 어, 회원가가 엄청 비싼 그런 데에서도 코칭을 하면서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아무래도 1시간당 25불 이런 좀 고정관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얻을 수 있는 수급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PT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 개인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그만큼 에 대한 어,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선수들을 더 양성하는 데는 더 효과적인 거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오펙스라는 자격증도 있고 아니면은 트레이닝 띵탱크를 통해서 다른 자격증들을 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개인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아니면은 식단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원하시는 분들 많아서 식단으로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네,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이제 식단이 영양학 분들 좀 거의 의사 쪽 분들에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식단 이런 것들을 좀 매니지 하시는 분들은 뭐 의사 뭐 이런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크로스핏 L1, L2만 있어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조언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고 저는 음, 들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자격증 때문에 이제 영양학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를 갖고 그런 회원분들을 어느 정도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증량을 하는데 성공을 했거나 그런 어, 경험들이 좀 많이 쌓이면은 그만큼 사람들의 문의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죠. 네. 아, 영양. 우리나라는 네, 아직까지 맞아요. 영양이 좀 틈새 시장인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네, 있고 맞아요. 그래서 네. 네네네. 누군가는 그게 참 신기한 게 이제 크로스핏은 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훈련에 진짜 집념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면도 적어지고 그리고 뭐 영양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어, 발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똑같아요. 그냥 어, 막 잠 6시간 자는데 세션은 막 두세 개씩 하고 훈련 8시간씩 하고 그런 사람들 엄청 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확실히 대회 보면은 그
패턴을 보고 어떤 선수인지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체중이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체중이 너무 낮다거나 그런 좀 네, 그런 게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영향을 좀 잘 매니지 않으면. 근데 저는 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처럼 그냥 밥하고 닭가슴살하고 브로콜리하고 이렇게 먹으면은 어느 정도 건강하게 퍼포먼스 나겠지라고 생각을 엄청 오랫동안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살았다 보니까 한국인의 입맛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렁탕도 먹고 싶고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그런데 이제 탕류는 아무래도 영양이 없잖아요. 칼로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조금씩 찾아 나가고 있는 게 밥은 엄청 많이 이제 제가 먹어야 되는 만큼을 일단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국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국의 역할은 어 이거를 통해서 영양을 얻자가 아니라 그냥 거의 소스 같은 식으로 그냥 맛있게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고기는 또 따로 이렇게 탕 밖으로 빼요. 왜냐면은 그래야 고기를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탕에다 넣어버리면은 그 탕을 다 먹어야지만 그만큼의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고기 빼고 그냥 탕, 진짜 김치찌개, 밥 그리고 뭐 돼지고기 아니면은 네, 소고기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그렇게 먹고 있어요. 김치찌개가 그렇게 집에 있어요, 먹으니까 지금? 네네네. 저는 어디서 항상 사요? 그 여기 H마트라고 아, 미국에서는 한인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솔직히 많이 비싸거든요. 들어가면은. 근데 밖에서 파시는 아저씨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김치찌개 2개랑 갈비탕 하나랑 설렁탕 하나, 우거지국 하나, 국밥 하나 그리고 뭐 호박죽 아니면 팥죽 이렇게 해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진짜 그걸 다 갖고 오면은 그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아, 왜냐면은 한국인 입맛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냥 밖에서 사 저는 그렇게 먹으면 먹고 되는데, 있습니다. 그거. 네, 그렇죠. 네. 저는 순댓국 먹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들어왔네요.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네 드디어 들어오셨네요. 요즘 많이 바빴습니다. 아직 우리, 네, 네, 요즘 있어가지고. 네 지금 펄스 그라운드 잘 운영되고 있나요? 잘 준비돼 가고 있나요? 열심히 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전보단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긴 해요. 회원들도 이제 어떻게 마케팅할지도 좀 음, 알겠고 그런 걸 오.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음, 지금 단계가. 네.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게 이제 코치로서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얻을 수 있는 돈이 시간당 뭐 2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대부분 코치를 하다가 다 나와서 박스를 차리는 게 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눠보다가 젠 코치님이 마침 들어오셨네요. 그렇네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긴 합니다. 젠 코치님은 네네네. 음, 펄스 그라운드 전에는 어디서 코치 하셨어요? 중국에서 하셨죠? 네. 중국에서 센젠이라는 도시에서 원래 좀 코치 생활을 한 4, 5년 하고 그리고 이제 음, 주하이라는 이제 마카오랑 좀 연결되어 있는 그쪽 다른 도시에 들어가서 또 한 2, 3년 정도 하고 그리고 잠깐 이제 코치 생활을 쉬었다가 이제 음.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펄스 그라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얼마 음. 받았어요? 거기 주하이에서는. 중국에 갔을 어느 때는 정도 받았어요? 이거를 대충 알려줘. 타임당. 음, 타임당으로는 안 받았고 어쨌든 난 헤드 대략, 코치나 대략. 대략 450 타임당. 우리나라 돈한 450 플러스 이제 집 주고 차 주고. 어, 뭐야, 없어졌네, 갑자기? 제가 그 시절 끊겼어. 다시 들어오셔야 아, 되는 아, 건데. 네. 됐다. 끊겼어요. 끊어졌어요.
못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대략. 대략 월급 한 450 정도였고, 거기에 이제 집이랑 차량까지 제공을 받았었어. 음. 와, 엄청 큰 거 그러면은 아닌가요? 그러면은 엄청 엄청 좋은데요. 잘, 잘 쏠쏠하네요. 갔죠. 엄청 크긴 했네요, 진짜. 네, 그러면서 근데 크로스핏 시장이 근데 와, 죽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래, 네, 네. 코로나 때 조금씩 이제 깎였어요. 음. 근데 음, 음. 한국에서 월급 450만 원씩 주면서 차랑 집 제공할 수 있는 박스 있나요? 한국에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아, 네. 미국에서도 없을 것 같은데. 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근 코치님 혹시 이제 아무래도 박스를 차리시고 코치로서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금 코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조언이나 아니면은 지금 좀 박스를 차리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크로스핏 코치로서 수급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클래스 안에서의 퀄리티를 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클래스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음, 한 개의 피드백이라도 주고가자의 마인드로 있고, 그래서 한 명씩이라도 조금이라도 소통을 하자의 주의 코치라서 어쨌든 저는 소통을 좀 중요시하는 편이고, 어쨌든 음, 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깊게. 아니면 음,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또 아무리 코치라도 뭐 가르쳐 주는 게 결국 그 사람한테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몸에 대한 그렇죠. 이해를 엄청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게 미국에서도 저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크로스핏을 10년 동안 한 뭐 박스 주인이라고 보면은 그분은 정말 지식이 많을 거잖아요. 10년 동안 크로스핏을 했고 그만큼 코치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새로운 코치, 신인 코치를 대학교에서 나온 분을 한 명을 고용을 해서 이제 4시 반 클래스에 그분이 이제 코칭을 하게 하면은 이제 그 코치에 대한 퀄리티 차이가 확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 이제 크로스핏 박스를 가는 회원으로서는 일단 10년 동안 코치를 하신 분 아니면은 이 새로 들어오신 분의 밑에서 코치를 받으면서에 대한 회원료는 똑같잖아요. 그 크로스핏 그렇죠. 박스 가격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박스 주인이 이제는 아침만 만약에 코칭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코칭을 이분에게 받고 싶어도, 뭐, 회사에 나와서 그 다음에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코치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을 하면서, 정말 코치로서의 탤런트가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L1, L2 뭐 당연히 좋은 자격증이긴 하지만 솔직히 그냥 주말만 듣는 거잖아요. 주말 동안 그냥 이틀 동안만 세미나를 하고 나서 이제 코치로서 활동을 한다는 게 솔직히 뭐 자격이 된다고 하지만 그만큼에 대한 경험이거나 지식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아직 않기 때문에 그만큼 좀 조심하게 고용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이제 제 관점이긴 하지만 그냥 차라리 회비를 올린 다음에 그만큼 더 코치에게 페이를 더 크게 줄 수 있으면은 조금 더 탤런트가 많은 그런 코치들을 고용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박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재훈 코치님 계속 나가시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 이번 이제 또 오픈이 시작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아서 그 오픈 시작하기 전에 일단 2023년하고 2024년 오픈 와드들을 빠르게 가보면서 어느 정도 저희도 다 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왔을 때는 어떤 분위기였고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잡았고 재측정을 했을 때는 어떤 게 더 나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경험들을 조금씩 얘기를 해보면은 이번 연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스크린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네. 8분의 2는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2023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2023년은 쿼터 파이널이 있었고 그리고 좀 최근으로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오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식을 바꾼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하이 레벨에 대한 그런 동작들이 많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면 있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거기까지 일단 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뭐 이 와드 같은 경우에는 머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토투바도 50개 할 수 있어야 되고 클린도 135파운드 30개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머슬업을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와드는 제가 이제 개인 프로그래밍 하면서도 많이 좀 넣었습니다. 재측정으로. 왜냐면은 그렇게 테스트하기에는 오픈 테스트로서 좀 엄청 효과적인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와드는 또 전에 있었던 와드죠. 그러니까 그쵸. 2023년이긴 하지만 네. 위두 네, 전에 전에 네, 그쵸. 예전에도 있었던 그런 오픈 와드를 다시 네, 들고 왔었죠. 그래서 이 와드는 14분 암랩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머슬업을 끝나고 칼로리를 다시 탈 수 있으면은 상위권 1%권에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는 뭐 당연히 이제 머슬업 20개를 만약에 머슬업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은 거기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낼 수 있는 그런 와드로 기억이 납니다. 네. 승종 코치님은 혹시 이 와드 기억나시나요? 네 이거 기억나죠. 이거 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나요? 개인적으로. 뭐 클린 할 때 이제 확 힘듦이 올라오더라고요. 클린 딱 끝마치고 확 힘들 때 그쵸? 네. 머슬업 넘어갈 때가 진짜 시작이더라고 와드가. 네. 그쵸. 이거는 그리고 또 솔직히 코치로서 만약에 그 회원들 오픈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되면은 정말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로워도 다 있어야 되고 풀업 공간도 다 있어야 되고 바벨도 있어야 월볼도 되고. 다 있어야 되고 바벨도 나와 있고 머슬업도 해야 되고 그러면 뭐 현실적으로 머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회원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네 그냥 박스를 운영하면서는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재근 코치님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이 와드 하시면서? 16년도 때 하고 지금 하고 두 번을 다 했었거든요. 저는 어, 그때 전 네네네. 몸무게가 좀 가벼운 편이라 클린도 그때 못 끝냈던 기억이 나고 겨우 뭐 두 번인가 재측정해서 머슬업 한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어, 네, 그때 머슬업을 끝내는 선수들이 많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23년에 나왔을 때는 라잘 주키츠가 이제 오픈 어나운스먼트 그거 하면서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다시 토투바까지 간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로만이 1등했네 그때. 로만이 1등 했나요? 네. 그래서 1등은 아마 토투바 거의 끝내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에서.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건 또 해도 재밌는 와드인 것 같긴 해요. 예, 두 번째 거.
네. 너무 좋은 재측정 와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파트가 두 개로 나눠져서 첫 번째는 버피 풀업 5개 하고 셔틀런 10개 하고 그다음에 5개씩 버피 풀업을 넣어서 암랩 15분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끝나자마자 바로 5분 안에 스러스터 1RM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1RM 스러스터가 처음으로 오픈에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스러스터에서 한 번에 어떻게 보면 푸시 프레스잖아요. 근데 푸시 프레스 하다가 만약에 여기서 걸렸다가 앞으로 이렇게 그 나간 다음에 이렇게 재정리를 하면은 그거는 스러스터인가 아닌가에 대한 맞아. 그런 좀 네, 그런 그 기준점이 잘 설명이 안 돼 있었기 그쵸. 때문에 좀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뭐 그게 좀 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았던 테스트인 것 같아요. 스트렝스를 봤을 때는. 승종 코치님 혹시 이거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너무 나죠. 이거 막 그 버피 풀업 진짜 막 턴할 때까지 하고 이게 이 와드가 정말 그 개수 하나로 알죠? 그 천등 왔다 갔다 막 했던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그쵸? 네. 이런 거에 특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때는 실수하지 그쵸. 않기 위해 정말 이 악물고 했던 것 같아요. 뒤에 스러스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하지 않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특화가 확실히 된 그런 와드잖아요. 그러니까 파트 A는 좀 키 크고 얇고 좀 체중 덜 나가고 이런 분들이 엄청 잘했고 근데 그런 분들은 파트 B에서 엄청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개를 그냥 평균적으로 잘한 사람이 가장 잘했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파트 A에서 진짜 너무 빠르게 달려가지고 진짜 거의 탑 랭킹 막 100 안에 드는 맞아. 그런 스코어를 가졌는데 너무 힘들어서 파트 B를 아예 못했던 그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도 좀 많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스코어가 100점, 100점 이렇게 200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에만 진짜 너무 퍼붓게 되다 보면은 전체적인 스코어를 봤을 때 좀 약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정말 크로스피터로서 둘 다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잘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근 코치님 혹시 이거 하셨죠? 네, 했죠. 그것도. 오픈와드. 트러스터 기억나시나요? 네. 265인가 275인가 했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오, 근데 대신 그 정도면은 버피를 엄청 탑인 못했어요. 것 같아요. 와, 그래도 체중에 비해서 275면은 정말 잘했는데. 승준 코치님은 몇 하셨나요? 280 했던 것 같아요. 비슷했을 것 280. 같은데. 네. 네네. 비슷했을 것 같아요. 맞아. 준호가 290 했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290 정도 한 걸로 기억나요. 근데 저는 스러스터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퍼부었습니다. 이제 2023년 마지막 와드는 또 암랩이네요. 6분 암랩 아닌가? 네, 맞죠. 6분 암랩. 5 워왁스 50 더블 언더 스네치 15개 월워크 5개 50개 더블 언더 스네치 12개. 그래서 끝나면은 6분 안에 끝나면은 3분을 더하고 그다음에 핸드 푸시업 더블 언더 스네치 그다음에 끝내면은 9분 안에 끝내면은 3분을 더해서 핸드stand 푸시업 더블 언더 스네치. 그래서 이 형식은 이제 그 병목
병목 와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처음 단계를 지날 수 있는 사람들만 두 번째 단계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단계를 끝난 사람들만 세 번째 단계를 할 수 있고, 그런 형식의 와드인데, 이런 와드는 오픈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오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으면서도 좀 선수로서 활약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포맷이기 때문에 저도 좀 많이 좋아하는 그런 포맷입니다. 근데 이제 중량이 여기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래 보시면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155, 225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죠. 거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와드를 끝낸다는 것 자체가 탑 1%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그 하이레벨 짐내스틱 여기서는 이제 월웍 누구나 뭐 대부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월웍에서 시작해서 이제 스트릭 핸드앤 푸시업 엄청 힘든 짐내스틱 동작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동작들 잘 소화할 수 있어야지만 스네치까지 완료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라서 네, 저는 정말 좋아했던 그런 와드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샌드 풀섭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네, 많이 선호했던 그런 와드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와드는 저는 재측을 안 했고 그냥 딱 한 번만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쿼터 파이널 넘어가는 것만 중요했기 때문에 오픈 기록에 대해서 그렇게 좀 큰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스네치도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세 번 마지막 그 스네치 놓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타임캡 전에는 완주를 했기 때문에 재측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승조 코치님은 이거 어떻게 하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저도 이 와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게 스네치 무게도 올라가면서 중량 그 개수는 낮아지고 짐내스틱 스킬도 나오고 해서 좋아했는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스네치를 그렇게 막 잘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막 225 마지막 무게가 225 6개 하는 거였잖아요. 그 그쵸. 그 225 6개 하는데 거의 2분 넘게 썼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그래서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다시 정말 근데 해보고 싶은 와드긴 카디오는 하네요. 이거는 다시 하면 잘하자고. 네, 그쵸. 네, 그렇게 카디오도 막 힘들지 않은 와드였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냥 어느 정도 나 2호 들 수 있다 이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와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다 파워 스네치로 잡자라고 해서 세 번인가 와, 놓쳐가지고 좀 마지막에 많이 화냈던 그런 와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이거 하기 전에 친구들이 너 파워 스네치 안 하면 인정 안 함 막 이러면서 좀 놀렸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파워 스네치 해야지 하다가 말렸던 그런 와드였습니다. 스쿼트 웜업을 무조건 하고 들어가긴 했었어야 돼. 네, 스쿼트 웜업하고 뭐 솔직히 95파운드, 135파운드는 스쿼트 스네치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어 그래도 어느 정도 185에서 몇 개 스쿼트로 하고 그다음에 2호에서 스쿼트로 하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제 기록 네, 11분 7초. 11분 7초. 한번 볼까요? 나 이때 오픈 잘했네요. 저 이때 오픈 왜 잘했지? 재측 막 이렇게 하셨나요? 저는 재책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재책을 안 하거든요. 그때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 오. 이 여기 있네요. 2등 했네요. 어, 2등 처음 거로 56칼로리까지 했네요. 엄청 많이 했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6라운드 버피 풀업, 그다음에 280, 292가 11분 7초, 1분 남기고 하셨네요. 와, 그럼 이때 오픈을 한국에서 이기셨네요. 맞아. 이때 제가 그리고 1등을 하긴 했네요. 이때 오픈. 네. 음, 이렇게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사실 좀 다양한 동작들이 어렵게 이렇게 이렇게만. 섞여서 네.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크로스핏 같은 근데 와드들이. 솔직히 네, 좋았던 오픈 와드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없었던 그런 연도라서 네, 뒤돌아보면은 2023년도 정말 좋은 오픈 와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4.1은 비슷한 포맷이었죠. 쿼터 파이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쿼터 파이널이 있었고 세미 파이널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제 크게 차이점이 있었던 게 전에는 쿼터 파이널이 탑 10%였다가 이번 연도에는 24년도에는 탑 25%로 됐기 때문에 그만큼 오픈이 더 좀 상관이 없어졌죠. 맞아요. 어느 정도 세미 파이널이 목표인 분들은 그래서 그냥 딱 한 번 측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많은 선수들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좀 많이 아쉬운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매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리더보드에서 보면은 좋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픈이 그렇게 좀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2022년도, 21년도에 더 중요했을 때에 비해서 등수가 떨어졌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쿼터 파이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 때문에 피트니스가 더 잘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에 대한 그런 좀 객관적인 리더보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4년도 첫 번째 와드는 덤벨 스네치 21개 한쪽 팔로 그 다음에 버피 넘어서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팔 하고 버피 넘어서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랩은 엄청나게 많은데 생각보다 빨리 끝난 그런 와드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엄청 잘했던 선수들은 6분대 초반 끝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이때는 네, 칼로스 코치님이 엄청 잘하셨죠. 그때 1등 하셨고, 양코기 선수님도 엄청 잘하셨네요. 맞아요. 네, 6분대, 네, 6분대가 엄청 좋았던 스코어라고 생각합니다. 승조 코치님 어디 있습니까? 나 어딘지 17등. 아, 그 여기 있다. 17등. 17등이. 그래서 6분 42초. 네.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좀 중요한 게 이제 안테인즈 같은 경우는 6분 43초였잖아요. 그리고 승조 코치는 6분 42초, 1초 차이인데 등수가 20등. 20등, 1초가 20등을 차이를 내네요. 그러니까 좀 엄청 빨리 해야 됐던 와드고 1초마다 더 많이 중요해지는 그런 와드로 기억이 납니다. 젠 코치님도 이번 연도 했었죠? 네네네. 찾아볼까요? 한참 밑에 있을 겁니다. 이름이 근데 몇 어떻게요? 분 했죠, 형? 7분대가 넘었는데 나는. 잭은? 영문으로 치면 나올까요? 네, 아마 영문으로. JK? JK로 치면 큰 캉일까요? 왜 안 보이냐? 없네요. 한참 밑일 거예요. 그래도 아시아로 나왔었죠. 네. 아, 여기 있다. 안 뜨는데. 찾았다. 찾았어. 쳤어요. 7분 42초. 7분 42초. 네, 이 와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디오이기도 하면서도 좀 카디오보다는 그냥 출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진짜 힘들었을 때도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중요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버피에서 많이 느려지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카디오, 심폐지구력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와드죠. 그래서 입문자분들, 중급자분들은 이제 타임캡에 비슷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심폐지구력이 더 중요해지죠. 근데 이거를 이제 50파운드 덤벨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 선수들은
네, 거의 근지구력이 더 크게 영향이 왔었죠. 네, 24.2는 이거 20분 동안 암랩 이것도 좋은 테스트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었다면은 아무래도 20분 동안 이 세 가지의 동작들을 계속 전환하면서 하는데 트랜지션 시간이 정말 중요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은 한 트랜지션 시간이 3초, 5초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5초에서 한 10라운드 하면은 잘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10라운드에 이제 전환하는데 거의 20 몇 개가 있기 때문에 20 몇 개, 뭐 25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곱하기 5를 하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되는 거죠. 거의 1분 25초? 1분 15초? 그 정도를 그냥 트랜지션 시간에만 넣기 때문에 그만큼 그냥 로우에서 끝나자마자 바로 데드로 뛰어가고 데드에서 바로 더블 언더로 뛰어가고 그래야 했던 와드로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승종 코치님 9라운드 거의 끝내셨네요. 10라운드 거의 하셨네요. 이때 정말 더블 언더. 죽을 뻔했어요, 이거. 왜요? 이게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로잉을 정말 그냥 네. 처음부터 사실 일정한 속도로 타면 제일 베스트잖아요. 근데 좀 무리해서 했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저는 페이스를 1분 52초, 1분 53초 그렇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속도로 그냥 꾸준히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어차피 300m로가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50초로 타든 52초로 타든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 자각하는 일단 1분 50초로 타는 게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52초로 타고 그만큼 데드에서 언브로큰으로 무조건 빠르게 하자라는 전략으로 갔습니다. 네. 재근 코치님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이거 네. 하시면서? 그때도 저도 좀 뭐 초반에 오버페이스 하다가 딱 2라운드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천천히 다시 돌아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끝까지 그래도 잘. 네, 이 와드는 진짜 그 페이스 잘못 잡으면 엄청 괴로운 그런 와드였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세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세팅을 잘못하면은 트랜지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적으로는 삼각형으로 해서 로어 있고 데드리프트 있고 그리고 더블 언더 있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죠.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24.3 5라운드 스러스트 10개 95파운드 그 다음에 체투바 10개 그 다음에 1분 쉬고 5라운드 스러스트 7개 135파운드 95파운드 그 다음에 파머스럽 7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와드는 제가 알기로는 노아올슨이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이 이겼을 수도 있겠죠. 너무 힘들었던 와드로 기억해요. 요네코스키가 아니구나. 이거를 네 맞네요. 요네코스키가 이겼네요. 8분 3초. 이거는 9분 때 들어와도 엄청 어마무시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네, 9분 때 한국에서는 많이 볼 수 없네요. 아시아에서는 안톤 9분 때 석범이 형. 들어왔었고 그건 사실 석범은 어디죠? 석범킬. 여기다. 네, 9분 47초. 네, 기억납니다. 저랑 석범이 형이랑 비슷하게 들어왔던 걸로 기억납니다. 승종 코치님 10분 39초. 이거는 그립이 좀 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파머스럽 7개, 그러니까 7호 35, 35개 하고 체투바 50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래도 커플렛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러스트하고
그리고 풀업 동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쉴 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립이 좀 많이 힘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트러스터는 다 언브로큰으로 가는 게 전략이었죠? 아니요. 저는 아니었나요? 저는 스러스터를 정말 못해가지고 이때도 저는 스러스터를 빠르게 나눠가는 걸로 전략을 했거든요. 4-3, 4-3 어, 막 이런 식으로. 네. 그 저도 4-3 했을 수도 있었던 95 것 같아요. 기억이 안 스러스터도 나네요. 4라운드부터인가는 6-4로 끊었어요, 저는. 네. 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구간은 훨씬 더 빨랐고 이 구간에서는 훨씬 더 느려졌던 걸로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그냥 파머스럽 순환 속도가 느리고 스럽스터도 무겁고 그리고 잘라가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정말 전형적인 크로스핏 와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와드였던 것 같아요. 이런 유의 와드는 무조건 또 나올 겁니다, 이번 연도에도. 스러스터, 짐내스틱 조합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네, 네. 네, 그쵸. 트러스터 무조건 나오고 짐내스틱 무조건 나오죠. 네. 재훈 코치님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 네. 승종이 옆에서 했다가 호되게 당했죠. 그때. 아, 같이, 맞다. 우리 같이 했죠, 아, 이번에. 네. 그랬나요? 네. 저도 맞다, 초반에 또 맞다. 너무 달리다가. 이거 중국에서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 한국 아니. 또 같이. 아니죠. 한국에서 네. 하셨죠? 예. 너무, 너무 잘했어요. 네. 승종이. 어, 이때도 네.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정말 뭐 리더보드를 보면은 정말 좋은 스코어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픈이 만약에 엄청 중요했다면은 승종 코치님 탑10 안에는 무조건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만큼 다 노력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측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네, 제 측은 저는 아예 안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세 개 다. 그냥 한 번 하고 끝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 또 해봐야죠, 이번 연도. 이번 연도는 제 다들 네, 이번 연도도 파이팅 해봅시다. 이번 연도는 제 측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탑 1%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전략을 잘못 잡거나 페이스를 잘못 잡으면 1%안 들어갈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만큼 일단 모든 게 끝나지 않는 이상은 1%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저희 지역저는 신디킷 게임즈 거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오픈에서 탑 20등 저희 지역에서 탑 20등이 돼야지만 초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빡세게 오픈할 것 같습니다. 재측 두세 번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하면은 네. 그래서 일정을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금요일 날 한 번 하고 월요일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음, 제 생각에는 3층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신디케이트 그 게임즈에 들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3층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네, 금요일 아침에 하고 토요일에 또 재측을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에 또 재측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드네요. 근데 만약에 금요일 하고 근육통이 심하면은 토요일 쉬고 일요일 하든지 그렇게 재측을 2번 하느냐 3번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2번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금요일 날 한 번 하고 그리고 네. 월요일 날 한 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한국은 또 시차가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금요일 날 할 수 있나요? 금요일 저녁에 할 수 있죠? 아니요, 금요일 날 할 수 아닌가? 있어요. 금요일 날 아침부터 할 수 있고 아, 금요일 날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화요일 아침까지. 화요일 아침까지. 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저는 항상 조언을 하지만 첫 번째 오픈 항상 처음 나왔던 거에 너무
직면을 해가지고 막 3측, 4측 이렇게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두 번째 주까지 지장이 가는 그런 단계까지 제발 가지 않았었으면 합니다. 좀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특히 펄스 그라운드에서 지금 개인 코치 받고 계시는 한 분 있죠. 예, 네, 제가 잘 그분 말리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길어졌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도 이제 오픈 대비하면서 더 오픈의 전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도움이 되는 것들 많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